저는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유명한 얘기 모르세요? 네.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하면서 색드립 해가지고 자기 목욕탕에서 대선 후보 대통령감이라고 인정받았던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95화 시작합니다. 네, 새해 첫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은 네. 아마 이전 회차가 나갈 것 같고 저희가 녹화 시점으로는 지금 1월 1일 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벽두부터 함께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날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네, 그래도 의미가 있네요. 1월 1일에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죠. 방송하니까. 네, 아침부터. 저는 근데 정말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육아와 뭐 이런 거 가정 이런 거 일 돌보느라 좀 바쁘신가요? 안 그러면? 뭐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게임과 동시에 저는 네. 이제 나왔으니까. M장이 좋다. 너무 좋죠. 그놈이 네. 좋다. 알겠습니다. 유부남들 특인 것 같아요. 남들 다 나오기 싫어하는 때 불러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죠. 그게 정반대더라고. 크리스마스 때 불러주면 너무 좋아하고 주말에 불러주면 너무 좋아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촬영이 있어요. 네. 일부러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굳이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신 우리 배상훈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빨간 날 빨간 옷 입고. 사랑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꼭. 자, 지난 녹화 끝나고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가는데 슥 배상훈 교수님이 제 뒤에 다가오더니 귓가에 대고 내년엔 잠깐 좀 보내주세요. 그거로 왜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안돼 소개팅 자기 출연하겠다고 저한테 굉장히 그렇죠. 강력한 의지로 표명하셨습니다. 머리도 깎고 옷 모자도 준비하고. 모자는 벗으시라고요. 예. 아니 지금 깎으신 머리가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귀여워요. 네. 영한 느낌. 잘 어울립니다. 네, 잘 어울립니다. 이스터 석상 같아요. 훈훈하네요. 네. 역사 아주 느낌으로. 딱 다부져 보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들 많아요. 많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죠. 네. 서태지 뮤직비디오 느낌도 나고. 가영 아나운서는 꼭 올해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하루하루 무탈하게 사는 거. 사실 네. 그것도 사실 아주 지키기 중요한 거죠. 네.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그럼요. 저는 사실 새해 카운트다운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는 편이라서. 성격이. 네. 그러니까 극티입니다, 극티. 큰 의미를 두지 않는구나. 네. 새해 뭐 이런 거에. 네, 뭐 의미 있나요? 그냥 어제 그 티가 그런 게 티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티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막 사는 거야. 그냥 귀찮아하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새해라고 딱히 뭐 뭉클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살 더 먹는 거에 대한 무게감도 확실히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기한 게 내 나이를 까먹습니다. 벌써? 일부러 좀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아무 올해- 생각 안 합니다. 올해 내가 몇 살이지? 생각하면 한참 생각해야 떠올라요. 40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세기가 싫은가 봐. 이거 봐, 벌써 알러지 생기잖아. 나이 얘기하니까. 알러지 올라오잖아. 네네네. 네. 두 분도 이제 올해 이제 2024년에 30의 39 마지막 해. 네, 39입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보통 이제 아홉수라고 하는데 네. 기분인데 그냥 기운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네, 굉장히 힘차고 어제 저는 사실 이제 1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김포 왔거든요. 네. 어제 가족끼리 TV로 카운트다운 하면서 각자 건강을 기원하며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자고 얘기해주고 아침 비행기 타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냥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올해 좀 심합니다 그게. 그래서 누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저희 역사 내피셜 그놈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멤버분들하고 도모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 올해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 영화가 나왔는데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1월 10일에 이제 개봉을 합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됐을 시점에는 아마 개봉을 했겠네요. 네. 보신 분 아직 안 계시죠? 예. 시사회 다녀온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굉장히 잘 나왔다,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이 보셔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래 준비를 하셨다고 다큐멘터리 한 10년 정도로 찍으셨다고. 10년이요. 네. 오. 굉장히 오랫동안 찍으셨고 네. 그 가족분들의 이호 여사님 네. 허락도 다 받고 그래서 아예 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다큐를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 생전에도 찍고 네네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라 개봉하면 바로 가서 좀 보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영화들은 또 개봉관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네. 또 힘들게 찾아서 가야 시간 맞춰서 보기가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꼭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서울의 봄보다도 또 더 좀 감명 깊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없다. 그래서 훨씬 감동적이죠. 실화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삶 자체가 네. 영화 정말 같아요. 대단히 드라마스럽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금은 아직은 네. 한국 사회가 대단히 이제 분열과 네.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거 한 20-30년만 지나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삶은 대하 드라마로 나오기에 충분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서울의 봄 영화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은 또 연관되는 지점도 분명 있으니까 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서울의 봄 이후의 이야기가 또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하고 또 맞물리는 부분이 그럼요. 많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길 위의 김대중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희도 이 영화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의 주제도 네. 자,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낮에는 돈 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 활력제 스트롱 잡스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트롱 잡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 맞춤 설계했습니다. 스트롱 잡스 데이샷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분들, 낮에도 졸리고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몸에 활력이 생기고 뇌 건강, 집중력에 좋은 활력 성분을 담았습니다. 스트롱 잡스 나이트샷은 밤마다 자신감이 없는 분, 스태미너가 예전보다 약해진 분들,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자의 힘과 지속력을 위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서울대 약대 박사 출신 신약 개발자가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믿을 수 있고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 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 되찾아 보세요. 네. 나눠져 여기 보시면 있어요. 데이샷이 있고 나이트샷이 있어요. 그건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뭘 가져가실지. 당연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트 샷이니까. 아, 나이트샷이 필요하시다고요? 아, 정말요? 보강용. 보강입니까 확실하게? 믿으세요. 자, 선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 나이트죠. 우리 재순 언니. 네. 네. 자, 재순 언니 특별히 2개 주세요. 네. 자, 본인이 특별히 뭐 낮에 좀 활력이 필요하다 싶으면 데이샷. 네. 밤 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이트샷 드셔도 되는데 둘 다 드셔도 되고요. 아, 그럼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챙겨 드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나는 좀 즐겨 낮거리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트샷을 낮에 드셔도. 낮에 드셔도 되고요. 네. 네. 주요 성분이 좀 다 데이샷은 아르기닌, 타우린 뭐 이런 식의 이제 활력. 나이트샷은 블랙마카와 옥타코사놀, 밀크시슬 아연 요런 느낌. 아연. 자라. 네. 성분이 약간 확연히 다르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트롱 잡스 기억해 주시고요. 데이샷, 나이트샷 2개 함께 구매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또 구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트롱 잡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매율 98% 휴닉 베지어트 3년 만에 새로운 맛이 출시되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국산 서리태를 듬뿍 넣은 리얼 서리태입니다. 꼭 필요한 단백질 보충과 식단 관리는 물론 모발에 좋은 서리태 매일 듬뿍듬뿍 섭취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냐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고소
고소하고 달달한 추억의 맛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라 믿을 수 있는 맛, 순식간에 다 먹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머리숱 고민과 굶지 않는 식단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믿고 먹는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베지어트와 함께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베지어트 2개 이상 구매하시고 M장기액을 기재해주시면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혹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검색해주세요. 네, 리얼 아. 설태. 또- 제가 한 2주째 지금 이거 싸가지고 댕깁니다. 어머. 메이크업 하시는 분 아니죠? 가방이 약간 이제. 네. 이야.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베지포유 두 이야. 포에다가 네. 이 서리태를 한 2스푼 정도 넣은 건데 네. 맛이 기가 막힙니다. 네. 얼마나 이거- 간절했으면 또. 네. 야. 이제 서리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또 놓칠 수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어. 이게 창석 씨가 맛을 좀 보세요. 네, 살짝. 요거 응. 아, 침 냄새. 그러니까 아직 안 먹었어. 침 냄새가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아. 근데 이거 저는 원래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미숫가루 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달달해요, 진짜. 너무 맛있고. 맛있습니다. 요거 장원이 형 싸들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올라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보내드렸어요, 본가에. 본가에 보내드렸는데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심심할 때마다 타 먹는데요. 오.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맛있기 맛 좀 때문에. 보실래요, 쌤? 네. 당연히 안 주면 삐질 뻔했어요. 아니 M장님 꼭 드셔야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 저는 머리에. 계속 먹고 교수님은 뭐 탈모의 느낌이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근데. 그렇죠. 네, 네. 건강한데. 쨍쨍합니다. 이때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아우 맛있어. 네. 아 이거 먹는 게 제 하루의 또 기쁨입니다 이게. 네. 낙이 됐어요. 아. 네, 근데 이거 서리 때는 뭐 머리숱 때문에도 많이 드시는데 뭐 여자분들도 다이어트 그래서 단백질 이제 네. 살 안 찌려고도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니까 네. 그런 분들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고소한 미숫가루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식사 대용으로 해서 다이어트용에도 좋고 발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휴닉 베지어트 리얼 서리태였습니다. 요즘같이 팍팍한 가게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복해서 나가는 보험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으로 나가는 보험료 좀 줄이셔야죠. 사고 나거나 아프거나 할 때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회사에 돈 내시잖아요. 보험 청구할 때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숨은 보험금이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금, 만기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12조 안에서 내 돈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린다고 합니다. 여러 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인터넷 주소는 보험장터.com,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 보험이지만 내 보험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 남의 보험 마냥 나를 위한 이 약관 같은 것들은 저 조건 같은 것들은 거의 없고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속 붙고 계신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빨리 이걸 해약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그러면 아니면 그냥 이 보험을 하면서 좀 보완해서 다른 좀 싼 보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거 다 상담해 주니까요. 보험 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리모델링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자 이번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건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이 네. 영화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김대중 대 박정희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에 뭐 이순신 편에도 마찬가지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네. 김대중의 경우엔 다루려면은 끝도 없어요. 네, 굉장히 서사가 길기 때문에 네. 한 편에 다루기는 힘들고요. 나눠서 다뤄야죠. 네네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과 관련된 아. 이야기를 이제 드릴까 합니다. 아. 혹시 그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다라는. 네, 알고 있었어요. 오,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아예 모르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는 아예 진짜요? 모르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물론 물론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 역사에 이제 고관심층 분들이시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요즘 세대만 하더라도 김대중이 납치 당했었다라고 하는 네.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네. 이상한 사건. 이상하죠. 대단히 이상한 남의 사건입니다. 나라에서 네. 한국의 공작원이 가서 데리고 나왔으니 네. 네. 이상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지점이 많은 사건이에요. 미스터리하기도 하지만 스케일도 큰 게 스케일 굉장히 큽니다. 미국도 등장하고 네. 일본도 등장하고 그럼요. 막 이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 대한해협을 큽니다.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리는 네.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거대한 사건이었고요. 네.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도 대단히 거대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 이걸 다루는데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박정희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박정희와 김대중은 왜 갈라서기 시작했느냐. 물론 뭐 예전부터 당연히 이제 갈라서 있었지만 왜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까지 네.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려면 당대 일단 당연히 시대적 맥락이 필요합니다. 당대를 보통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네. 분명히 제가 이것도 몇 번 다뤘습니다. 어떤 그 냉전의 어떤 물어볼까봐 입이 좀 냉전의 어떤 평화적 어떤 완화, 네. 어떤 좀 냉전이 살짝 그 주춤하던 시기. 네. 당연히 정치학과 하니까 당연히 알 거고. 죄송한데 뭐를 11점짜리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17점짜리한테 물어보십시오. 17점짜리가 알겠지. 아 몰라. 냉전의 어떤 완화를 뜻하는 어떤 용어, 정치 용어입니다. 뭐 프랑스 당연히 이제 프랑스 알고 영어. 있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이야. 대. 네, 대탕트라는 대탕. 용어입니다. 아. 대탕트. 아마 대탕트란 얘기가 처음 네. 나왔을 때 가영 씨는 아마 그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군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니 아니. 방송사에서 계속 야, 우리도 안 태어났을 때야. 너 우리 방송 시작하고 태어났어? 여기 그때 태어나셨던 분은 이제 저밖에 없죠. 백여 손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대탕트. 아, 어떻게 저런 애한테 졌지? 널 뛸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제 사라예보의 총성 우리 다 몰라야 되거든요. 다 태어나기 전에. 아니, 그날 지능을 갈아 끼워요. 아침마다 이게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나오나 봐 쟤는. 아 오늘 좀 낮은 걸로 갖고 오셨어요. 그날 시험 본 날 우연히 좀 좋은 높게 온 걸로. 거야 그날은. 네. 대탕트라는 용어는 이제 드골 대통령의 외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냉전이 약간 개선되는 거를 이제 뜻하는 용어로서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쓰이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되면 네. 60년대 후반이에요. 요것도 이제 다뤘죠. 왜 갑자기 동아시아에서도 요 대탕트의 바람이 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휘청거립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휘청거려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베트남 전쟁으로 굉장히 출혈이 심합니다. 베트남 네. 전쟁 편 우리 했죠. 저 그때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회차가 좀 쌓였다가 그때 좁혀는 걸로 합시다. 사실상 패전한 거예요. 사실상 패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 베트남에서 이제 월남전의 네. 비미국화를 선언을 하면서 군을 뺍니다. 네.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69년 7월 무렵부터 네. 조금씩 빼요. 조금씩. 그다음에 이제 같은 해 7월 25일이 되면 괌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죠.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아시아 기본 정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 또는 국내 반란의 경우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자주적인 방위력을 강화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니들 알아서 해라. 니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니들 알아서. 네. 자, 요런 분위기가 흐르니까 냉큼 중국이 그걸 물죠. 네.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네.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은 어떤 거냐면 엄청 아시아의 큰 나라로 존재하는데 네. 모르는 척해요. 없는 나라 무시 전략. 네. 없는 나라 척해요. 유엔도 안 받아주고 무시 전략을 하는데 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저 거대한 세력을 저 그냥 그대로 무시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핵무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시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모습이 중국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련이랑 좀 갈등이 좀 있는데, 네. 미국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미중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련을 국제사회에서 견제하기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말도 안 되게 불과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가 말도 안 되게 급진전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네네. 69년 7월이 되면은 미 키신저 그 안보 보좌관이죠. 안보 네. 보좌관이 갑자기 베이징을 갑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핑퐁 그리고 얘기가 시작됐죠. 가가지고 닉슨 대통령을 중국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중국도 초청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 받아내고요. 6개월 정도 있다가 베이징에 닉슨이 갑니다. 그리고 모택동이랑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이랑 정상회담을 가지고 그 네. 핑퐁 외교 시작하는 거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장면이 보면 나오죠. 네. 베트남 전쟁 이후에 갑자기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탁구 선수가 돼가지고 네. 중국으로 가서 탁구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 냄새를 조금 풍기네. 그러면 우리도 중국이랑 약간 좀 관계 개선을 조금 해볼까. 그래서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네. 그럼 동아시아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온 듯한 네.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네. 이때 가장 후달리는 사람은 박정희. 박정희죠. 네, 박정희는 굉장히 쪼들립니다. 왜? 한미 관계도 변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변해야 되는데 한미 관계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베트남에서 어떻게 철군할 거냐. 일단 당위가 이상해지잖아요. 네. 베트남이 막 제2전선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랑 싸우고 있고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만큼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적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야 되는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일단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갖고 있었는데 네. 미국이 빼요. 그럼 나는 우리는 어떡하지?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빼야 됩니다. 전쟁은 이제 끝나가는 거니까 전쟁을 빼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한국에서 있는 미군이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동아시아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할 이유가 주둔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거는 북한을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대중국 그렇죠. 외교 정책 네.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막 이렇게 서로 대통령이랑 마오쩌둥이랑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빼겠다고 합니다. 70년 3월이었어요. 닉슨 행정부에서 한국 내 주둔 중인 2개 사단 중 하나를 철수시킨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30일 주한미군 병력 6만 3천 명이 6만 3천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네. 2만 명의 철수가 결정됩니다. 아. 이러면 이제 박정희는 네. 굉장히 후달릴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미국 내 평화 시위 이런 분위기도 크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지금 베트남 전쟁을 반전 시위들이 많죠. 미국 내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왜 하고 있냐. 네. 이거 어떻게든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네. 평화에 대한 네. 약간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었었던 그러니까 거죠. 포레스트 검프에도 나오잖아. 50만 네. 명이 거기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하고 다시 만나는 그렇죠. 장면이 그런 나오죠. 와, 나 포레스트 검프 봤는데 어쩜 이렇게 백지 같죠? 포레스트 검프 내용이 그겁니다. 닥터 페퍼 드시는 거 기억나요? 닥터 페퍼 한 10병 먹는 거 기억나요? 그거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네. 예. 아니 좀 다르게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나이 먹고 생각해 보면 그게 약간 대단한 영화죠. 미국의 역사 네. 세계사하고 네. 또 그렇죠. 현대사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느끼고 다시 보면 아마 또 새로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영 씨가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새삼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다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철군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든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이제 포장을 하고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랑도 딜을 쳐야죠. 음. 갑자기 2만 명이 빠진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 네. 요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받아내는 게 있어요. 미군을 감축하는 거 오케이. 대신에 장비를 현대해달라. 그다음 장기적인 군사 원조를 해달라. 그다음에 2만 명 이상의 감군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걸 협의를 하고 요거를 받아냅니다. 네. 그리고 한 15억 달러 정도의 군사 원조 및 차관 제공에 합의를 하면서 미군이 빠지는 거는 오케이. 대신에 돈은 좀 받는다. 이런 걸로 이제 조금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요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와 박정희의 위기가 있는 속에서 국내적인 정치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네. 국내 정치. 여기서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원래 야당은 분열돼 있었습니다. 야당은 분열돼 있었는데 66년 12월부터 민중당이랑 신한당의 통합 논의가 이제 급진전되기 시작하면서요. 67년 대선을 앞두고 극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정당이 이제 신민당. 굉장히 오래 가죠, 신민당이. 근데 신민당이 대통령 후보로 윤보선, 당수로 이제 유진호를 꼽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67년 대선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1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경제개발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게 가시적으로 좀 보여지면서 야당에 대한 아무리 통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야당에 대한 어떤 기대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윤보선이 이미 그때도 이미 구태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김종인 박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박사 책 쓴 거 보면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를 따라서 20대부터 이제 정치를 우리나라 근현대사 최전선에서 봤는데 다시 정당만 합쳐주고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야권에 있는 사람들 좀 규합해서 정당만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선 후퇴하겠습니다. 윤보선이나 이런 사람들. 정당을 규합해놨더니 윤보선이 또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정치인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자기는 너무 눈앞에서부터 봤었다고. 그게 이제 대통령병 이런 그렇죠. 너무 무력한 야당. 거기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성균 배우하고 설경구 나오는 킹메이커의 네. 그게 나오죠. 그래서 왜 김대중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전사가 쫙 나오죠. 그 영화에. 김종인 씨는 결국 그건가요? 그러면 싫어하면 닮아간다는 그런 또 그럴 수도 있고. 본인 비례주고 그런 모습. 네, 그 싫어하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은데. 비례 입원 안 주면 그렇게 극노를 하시더라고요. 경로. 나 경로할 진 싫어해 경모. 어쨌든 이제 네. 그랬습니다. 그 상황 그랬어요. 네. 116만 표니까 사실상 굉장히 크게 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집니다. 근데도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네. 왜냐? 박정희의 목표는 재선이 아닙니다. 3선입니다. 그러려면 68년의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3분의 2 이상을 먹어야 돼요. 그래 개헌을.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을 고칩니다. 네. 지금으로는 이런 것까지는 이제 쉽지 않죠.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데 국무회의에서 선거법을 고쳐요. 네. 선거법 시행령을 고쳐버립니다. 국무회의에서 네, 국무회의. 그때도 시행령 정치를 한 거죠. 네. 시행령으로. 시행령을 고치면 할 수 있었던 시절. 지금은 뭐 못하나요? 지금도 하잖아요. 아 지금은 시행령으로 방언은 하더라고요. 뭔가를 바꾼다. 이렇게는 못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무위원 등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네, 말도 안 되죠. 별정직 공무원이 네. 누구냐? 경찰도 별정직 공무원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 별정직 그만큼이나 다. 네. 이건 너무 심하다. 네. 그렇게 이제 해버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 스스로가 대통령 스스로가 전국을 순회하며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요.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관련된 언급했다는 이유로 탄핵 네. 사유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이때는 이제 시행령을 고쳤으니까 네. 합법으로.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이 3분의 1 밑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네. 선거를 하게 된 거고요. 당연히 선거 결과 공화당이 전체 74% 네. 장악하고요. 130석을 얻어갑니다. 신민당은 44석, 네. 대중당 1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네. 난리가 나죠.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는 야당이 있겠습니까? 지금 야당 정치인들이라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항의시를 하고요. 네. 부정선거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네. 신민당에서는 이제 그 투쟁의 선봉에 또 서셨던 분이 김대중이 네. 되는 거죠. 일단 뭐 김대중뿐만 아니라 뭐 유진호, 윤보선, 장준하, 함석헌 다 연설하러 돌아다니면서 네. 결의문을 발표하고요, 가두 시위하고요, 학생들이랑 함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게 뭐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개헌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 국민투표와 함께 네. 자신의 대통령직을 박정희가 같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을 시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지시하고요. 바로 이제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개판이 났는데 그 가운데서 또 시행령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네. 국민투표법 관련해서 연설회가 아닌 5개 집회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중 연설이 없어. 정당 연설의 횟수를 제한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투쟁을 못하게 막은 거죠. 이것이 네, 왜 네. 부당한 것인지를 대중들에게 설득하는 과정 자체를 막아버리는 네. 거죠. 이때 당시 김대중이 대중 연설을 많이 했었나요? 엄청 많이 하시죠. 또 잘했잖아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안 나서요. 이 말을 하는 연설 같은 것들을 그렇게 네.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밑에서 이렇게 네. 해주는 걸 이렇게 즐기는 편인데 네. 김대중이 워낙 이런 거를 잘하다 보니까 네. 본인도 이제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를 이제 해요. 어. 근데 뭐 또 보면 박정희 또 보면 나름의 또 카리스마 같은 걸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스타일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달라요. 그 진짜 딱 군인처럼 해요. 박정희는 딱 끊어가지고 딱 이렇게 뭔가 약간 진짜 무슨 군인이 그 뭐라고 훈시하는 그러죠? 거죠. 연병장에서 네. 훈시하듯이 이렇게 딱 때려가면서 박는 네. 스타일이고 김대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설하지 않습니다. 본 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박정희 스타일. 박정희 스타일이고. 이게 박정희 스타일. 네,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달변이에요 일단. 연설문 같은 거 안 봐요 이런 거. 아. 쫙 하고 거의 뭐 100만 명 앞에서도 네. 네. 그냥 진짜 끊김없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려나가는 스타일이. 저는 직접 들었잖아요. 그 정확한 시점은 어딘지 진짜 언제 됐어요? 87년도에. 아. 87년도에. 대중 연습하는 거. 야, 프레스 건프자 진짜. 네. 옛날에 그 여의도가 다 그냥 광장이던 시절 광장이었는데, 네. 거기서 연설하면 연설하면. 사람들 막 구름대 같이 몰려가지고 그렇죠.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렇지. 네. 한강변에서도 많이 하시고요. 음. 장충체육관 네. 뭐 그 앞에 그다음에 뭐 지금 잠실 있는 백사장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었던 이제 여의도 네.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하면 이때는 뭐 일단 김대중을 비롯한 야당 인사의 어떤 이런 연설은 TV 중계 해줬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입소문. 직관 가야만 직관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 겁니다. 기자들이 예전 기자들이 이제 사료 같은거나 이제 그 후기를 막 에피소드를 풀면서 이때는 무슨 디지털이 그런 거 없으니까 한 100m마다 스피커를 설치한대요. 그렇죠. 그럼 저 앞에서 김대중이 개그를 던지면 앞에서 웃기 시작한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 왜 웃는 건데 하다 스피커 들리면 같이 따라 웃고 파도처럼 탁 이게 100m마다 웃음 파도 한 방에 일시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구나 그때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네. 합니다. 아. 네, 그만큼 쫙 이게 펼쳐져 있는 거죠.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추모 영상에서 87년인가 광주에 가셨을 때 얼굴을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막 되게 뭐 사형수로도 됐고 막 되게 납치도 됐었던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겨도 너무 궁금한데 실제 얼굴 본 얼굴을 사람이 없을 몰라가지고 수 있죠. 다들 너무 궁금해서 아, 그렇게 같은 인파가 경우 많이 몰렸다고. 당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일단 네. TV 보급률이 그렇죠. 많이 낮았고요. 맞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라디오로 그렇죠. 듣거나 음. 신문에 있는 사진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신문도 언론이 많이 통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메인에 들어가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없었던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자취했던 데가 안암동 거기 있는데 거기에 중앙승가대학의 작은데 그분 오셔갖고 연설하고 그럴 때 바로 옆에서 보고 했는데 뭐지 이 양반 봤다 그 김대중 이 양반이더라고. 이제 우리는 아시다시피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김대중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 부르는지 아시죠? 네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극존칭이에요. 그 네. 전라도의 분들한테는 네. 이게 선생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시네 막 이랬는데 직접 들었는데 그 양반은 원고가 없어요. 원고 자체가 없어요. 원고 자체 없이 그냥 1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딱딱딱 맞아요. 논리가 머릿속에다 네. 정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저 연설 진짜 잘한다. 아니 말씀은
그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네.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연설 들으러 간 적이 있대요. 젊으셨을 때 아버지도. 이유가 하도 뭐 김대중에 대한 호감도 있었겠지만 말을 하도 잘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갔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엄청나죠. 자, 뭐 말하고 글 쓰고 글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김대중의 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기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 옥중에서 쓰셨던 편지. 거를 묶어서 네. 네. 내기도 하셨고 그런 거 보면 일단 네. 그리고 그 요즘 쇼츠로 엄청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이 100주년이어가지고 그런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정에서 취조받으면서 잠깐 그 중정 직원하고 대화 나누는 게 그죠.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터넷을 예측을 합니다. 아. 이제 앞으로는 전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 얘기를 혼자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중정 직원 앉아서 듣고 있고 그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인터넷을 예측한 김대중이라면서 영상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연설 듣고 감동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직접 들은 연설에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연설을 잘할 수 있지? 이 대중 연설은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나는 겁니다. 네, 진짜 타고나는. 그 어디서 올릴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말하면서. 근데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두 분 다 유명한 대변인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당의 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 알고 저는 이제 거기 플러스한 문성근 맞아요. 이제 부산 북강서울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했었던 부산 지역에 출마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시다 보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될지를 1인극이야. 그러니까 본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1인극에 가깝다고. 오 작가님도 많이 하셨. 저는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너무 잘해서. 역시. 네. 근데 나는 그게 없지. 진정성이 없지. 아 왜? 본인을 또 낮추면서 유명한 얘기 모르세요? 네. 그 연설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하면서 색드립 해가지고 끝나고 난리 났었던 거. 아줌마들 난리 났습니다. 재밌다고. 시장 뭐 나무 팔다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캠프가 비상에 걸렸죠. 기사에 걸렸어요. 큰일 났다고 지금. 한 번만 더 그런 거 하시면 저희 캠프가 다 철수한다고. 만약에 그때가 그래도 그 전전 총선이었잖아. 네, 지금 2016년. 총선에 그랬으면 나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죠. 영상 엄청 돌았어요. 바로 KBS 첫 뉴스로 야당 후보 막말. 자기 목욕탕에서 대선 후보 대통령감이라고 인정받았던 거. 난리 났습니다. 아주머니도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들은 막 까를 깔깔 튀어나오더라고. 터져 나갔습니다. 신평시장 앞에서.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박정희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엄청난 요인이었을 거고요. 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삼성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네. 국민 투표에서 77%의 투표율 중 65.1%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삼성 개헌은 개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74%를 이미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 이제 본회의장 앞을 막습니다. 농성을 하는 거죠. 절대 통과가 안 되게끔.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통과시키냐면 이제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가 아니에요. 여태 국회는 지금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지금 서울시의회인데 거기에 있는 별관으로 불을 끄고 아. 불을 끄고 네. 몰래 모여가지고 조용히 해. 땅땅땅 해서 이제 도둑.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통과된 주도 야당 사람들은 몰랐었던 다음 날에 돼서야 알았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과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붙어야 됩니다. 삼선에서 세 번째 선거에서 71년 선거에서 어쨌든 야당은 네. 내야죠. 네. 통과를 내야 됩니다. 후보 내야죠. 그때 등장하는 게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킹메이커에 킹메이커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이제 40대 기수론을 통해서 이철승, 김영삼, 김대중이 붙게 되고요. 여기서 결국엔 김대중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킹메이커라는 영화 자체로는 재밌어요. 네. 흥행은 어떻게 잘 안 됐지만 영화 자체로는 잘 만들었어. 흥행이 안 참 됐어요? 재밌어. 흥행이 그렇게 안 됐어. 뭐 몇백만 수준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아니 70년대 들어서면서 40대 기술론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 이때 진짜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지금 뭐
모 젊은 청년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들이랑 네. 비슷합니다. 젖비린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이때 이제 전설의 말들이 네. 구상유치라는 말. 유치라고 젖비린내. 유진사.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때 김대중의 나이가 47인가 네. 40대 중반을 넘어선 사람한테 이때 젖비린내. 장원이 형 나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47이면은 실제로 젖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비린내와 젖비린내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비린내가 나는? 지금 만약 젖비린내가 난다면 다른 이유로 뭐죠? 뭐지? 어떤 거지? 뭐지? 날 수는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다른 지금의 47과 이때 47은 사회적인 그 나이가 다릅니다. 다르죠. 어른의 나이예요. 이 나이 때. 많이 어른이에요. 어. 근데도 예. 40대 중반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이 네. 대단히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아니 이때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텐데 네. 60, 70대였을 텐데 60대 한 중후반쯤 됐을 겁니다. 맞아요. 어, 근데 40대 후반한테 젖비린내라는 표현을 쓴다니 참. 근데 팽팽하긴 하시던데. 김대중 이때 영상 보면은 보면은 막 주름 얼굴이 났어요. 맞아요. 그럼요. 네. 팽팽합니다. 맞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김대중의 모습은 사실 97년 이후의 이제 모습이다 그렇죠. 보니까 대통령 되시고 나는 네. 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대비돼서 그러는 건데 나이가 있어요. 40대 중반. 아 그럼요. 40대 중반은 나이가 있는 나이인데 아무튼 젖비린내를 풍기며 하시는 말씀들이 네. 하는 말들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거 특이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내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를 주장합니다. 요때 요런 얘기했다는 건 불과 71년이면요. 네. 요 이야기 불과 10몇 년 전에 했다가 사형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조봉환. 네. 죽산 조봉원. 네. 근데 이거 10몇 년 만에 다시 네.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요게 굉장히 이게 아마 시대를 보는 어떤 눈이 대단히 기민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건데 미일 중소 4대국의 한반도 평화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이 시기에 이건 뭐냐면 대탕트를 이해하고 있다는 소리. 그렇죠. 지금 국제적인 어떤 시대적 변화와 이걸 기회로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이분은. 그리고 이제 자립 경제 그리고 빈부격차 완화를 지향하는 대중경제론이라는 걸 처음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 중에 경제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죠. 네. 향토 예비군 폐지 여기 나왔죠. 이거 아주 대단한 거고. 이거는 굉장히 그건데 일단 향토예비군 폐지도 폐지인데 평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거 굉장히 좀 이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면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걸 대단히 빠르게 판단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하고요. 당시에 저 향토 예비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드리면은 네. 실제 향토 예비군이 우리는 지금 이제 예비군 전력이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제2의 경찰, 일종의 동원되는 경찰력이란 개념이었어요. 네. 그때는 사실 경찰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 이른바 정권이 무력을 동원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향토 예비군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지금의 예비군 동원 예비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즉시 가용 전력 범위 안에 있는 예. 전력이었는데 그걸 폐지하자라고 했었다. 그거랑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연결. 교련입니다. 교련이죠.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의 군인화예요. 병영 네. 국가화죠. 예. 병영 국가입니다. 병영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던 게 이제 히틀러였었던 네. 거죠. 예비군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 나가면서 사실상 예비군과 실병력이 차이가 없게끔 계속적으로 이제 군사화를 시켜 나가는 그거로 반대했던 힐러는 거죠. 심지어 소년들도 다 그렇죠. 군대화 시켰잖아요. 그게 교련이에요. 그게 교련이죠. 네. 그죠? 그게 교련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나는 교련소를 받았어. 저도 받았어요, 선생님. 저도 교련소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마 저희 바로 윗세대. 이제, 네. 85년생. 고등학교 때까지 받았고요. 제식 훈련했죠. 제식훈련까지. 네. 우리 역시 같은 세대예요. 그렇게 없이는 마세요. 아니 왜 가짜? 그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수님.
저희는 이제 깨구리복은 안 입고 체육복 입고 했죠. 아, 그래. 어. 우리 깨구리 보이. 근데 이게 요런 이야기들이 자칫 네. 뭐 이거 사실은 김대중이 죽기 전까지 이 프레임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친북이라는 프레임에 둘러싸이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공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함께 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반공 메시지를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반공은 공산주의 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군사력의 강화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유의 신장, 경제적 분배의 균형, 부패 없는 정부 등 자기 체질의 강화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당연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전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라서 제 시대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 근데 이때는 이제 이때는 요게 너무 낯선 개념이었다는 거죠. 요게 낯선 개념이 아니라 적화행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네. 적화행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40대 기술원이랑 딱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친구는 젊으니까 저런 소리를 할 좀 수 있다. 달라 뭐 이런. 그럼 저 친구는 기존 정치와는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존의 정치 혐오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정치 혐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뭔가 자기가 새로운 무엇인가 갖고 신당을 찬당하거나 제3지대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기존 정치와 다른 무엇인가를 딱 던졌을 때 우리는 예전 그거과 다르고 내가 주장하는 건 뭐가 다릅니다라고 할 거면 이 정도의 파격적인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먹히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를 해야지 비전을 제시해야죠 네. 국민들에게. 근데 이 비전이 너무나도 설득력을 가졌던 거예요 당시에. 이게 한국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아무리 언론이 통제돼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정세가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다들 당연히 알죠.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왜 자꾸 안보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런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할까라고 좀 지쳐 있을 때쯤 젊은 정치인 하나가 딱 하고 등장해가지고 네. 이런 이야기를 팍 하고 던진다. 대단히 신선해 보이는 거죠. 대단히 신선해 보여요. 야, 그때 당시에도 지겨웠던 안보 이념 얘기를 네. 지금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안보를 버리자라고 한 게 그죠? 아니라 안보가 그렇죠. 안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거를 그 프레임을 바꾸고자 했었던 거죠. 안보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렇죠. 민주적이적 이야기였던 거죠. 안보, 민주주의적 안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도 이제 그렇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통제 없어도 소문 정치 시즌이 되면 소문이 빨리 전국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회창이 처음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때였나 두 번째였나 하여튼 그때가 가장 흔히 말하는 이제 LGBT에 가장 완화된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회창도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와 공약과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죠. 근데 찾아보면은 그게 옛날 무슨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던 영화가 있었대요. 그 영화를 인용하면서 모든 후보들이 그 관련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그 공약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2023년인데 2024년이군요. 아예 얘기도 못하죠 쉽게. 예, 오히려 이제 다른 동거인에 대해서 신생아만 낳으면 결혼에 준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긴 했습니다. 이제 겨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나서 다시 또 평화 얘기를 쉽게 못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야죠. 궁금한 게 이제 생겨야 되죠. 왜? 그럼 박정희는 그리고 공화당은 어떤 공약을 냈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고 이걸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느냐? 네. 위기로 해석합니다. 그냥 위기로. 국제적 평화는 대한민국의 위기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과 네. 일본은 속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지금 가다가는 네.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할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예 허무맹랑한 얘기냐? 박정희가 느끼기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68년부터 69년, 70년대까지의 이 상황이 남북 관계는 최악입니다.
남북 관계는. 네. 일단 68년에 김신조 내려왔고요. 네. 바로 얼마 안 있다가 프로에블로호 미국 네. 정보함 납북돼서 끌려갔고. 지금부터 전시를 열심히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휴전선 인근에 총격전으로 사망하는 군인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국지전이 많이 일어났었죠.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가 어. 68, 69, 70년. 70년에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감하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불과 1, 2년 전까지 네. 휴전선에서 총질하다가 수백 명이 죽는데 평화를 네. 감히 저 김대중 저 뭐라는 거야, 쟤. 음. 지금 이 엄혹한 상황에서 갑자기 교련도 폐지하고 뭐 향토의 비군 폐지하라고? 쟤 지금 정신 나갔네. 저건 빨갱이지. 네. 라고 하는 그거를 좀 냄새 풍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해요. 네. 대단히 싫어합니다. 자기의 말을 뒤집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군인 출신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라 망할 소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겠지. 국민을 현혹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자다. 네. 저자는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조국 근대화를 잘못 이해했다. 저 사람. 우리식의 근대화, 한국식 민주주의가 따로 있는데 네. 저 인간은 민주주의도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식 민주주의가 곤고히 되려면 그때까지 내가 계속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네. 주체적 근대화의 방해물이자 음. 순진하게 짝이 없는 인물이라고 네. 바라보게 됐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71년 선거를 딱 하고 치렀는데 그렇게 네. 딱 치렀는데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표현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90여만 표의 차이예요. 근소합니까? 그 당시 따지면은 근소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작이 들어갔으면 이겼겠지. 그렇게. 근데 사실 90만 표면 저번 67년 선거가 111만 표였는데 네. 엄청난 차이로 진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사실 90만 표면 이게 큰 표 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표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 자체가 네. 조작이다. 조작이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조작이라고 단순히 보기 조금 힘든 게 뭐냐면 관권과 모든 사람들이 다 총공세를 해서 이 정도로 만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그런 걸 감안했을 때 90만 표면 좀 위기론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해석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90만 표는 아까 전에 이제 계속 근소했다.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세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렇게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90만 표라는 표 자체가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당시에 대학생이랑 야당 선거 그 참관이들이 네. 곳곳에 다 왜냐하면 68년 총선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빡세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권 선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정 선거는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왜냐면 90만 표라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해석지가 다 다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거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치러진 거기 때문에 요 표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박정희는 이걸 위기로 봤다는 거죠. 위기죠. 왜냐면 그 직전보다 훨씬 더 근소하게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누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심지어 이 위기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의 투표입니다. 서울에서 졌어요. 이거는 심각하다. 이 다음에는 이 서울에서 그다음에 도시에서의 이 바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건 문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유신입니다. 네. 결국 71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다음에 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유신 체제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 무렵 김대중은 한국에 없습니다. 네. 이미 선거가 지고 근소한 차든 혹은 어쨌든 위기로 느껴질 차이든 네. 선거에 지자마자 미국으로. 덤프 트럭에 한번 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다리를 네, 저시. 네, 고속도로에서 같이 잤죠, 그때. 의문의 이건 아직까지 그거예요. 밝혀진 건 없어요.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일단
시점이 좀 그렇죠. 네. 그렇게 차이가 위기로 느껴졌을 무렵 일단 덤프 트럭에 차가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그런 이후에 주변에 이제 측근들이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국외로 피신을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을 일단 치료차 갔다가 네.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일본에서 치료만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미국으로 가기 전에 유신 헌법이 통과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곧장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반민주적인 조치이다. 나는 민주적 자유를 원하는 조국의 동포들과 더불어 기필코 박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을 미룬 채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일단 계엄령이고요. 긴급 조치들이 이제 내려질 수 있는 그냥 대통령이 판단해서 지금이 긴급 조치다라고 하면 군사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네. 헌법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의 상황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김대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강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한민통, 네. 한국 민주회복 통일 촉진 회의라고 하는 거를 결성을 하고요.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일본에서까지 결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냅니다. 박정희 입장에서 이런 김대중의 행보가 너무 껄끄러웠겠지. 진짜. 꼴뱅이가 너무 싫은 거죠. 네.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물론 남아있는 걸로만 추정을 해본 겁니다. 네. 71년 대선이 끝나고요. 일본으로 출국하기 1년 반 동안 중정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네. 김대중 동향 내사 보고서가 1,100건. 1100건이요? 네, 그러면 하루 2번 이상. 그렇죠. 거의 3번. 첩보 보고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실시간 감시했다고 실시간 보면 감시를 한 겁니다. 실시간 감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당연히 일본으로 가고 난 다음에도 네. 더 했겠죠. 더 하면 더 그럼요. 했지.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고해 이렇게 한 거지 그냥.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냐? 김대중 주변에 있던 네. 주변 정치 세력 아직 한국에 남아 있는 의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국내로 오면 넌 죽어. 그리고 너도 위기에 직면할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계속 떠들면 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야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도 계속합니다. 네, 계속하고요. 한민통 이제 발기인 대회를 미국 뭐 일본에 있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마치게 되고 73년 7월 10일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한민통 일본 본부 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걸리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네. 네, 지금도 이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문제가 될 거 없지만 문제화하기 좋은 사람들이죠. 조총련. 조총련입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 한민통에 조총련이 껴있다? 음. 이거는 너무 그럼 네. 빨갱이 조직이 프레임 되는 씌우기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프레임 씌우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했다 그래요. 네. 김대중 입장에서 이게 이러면은 국내에서도 네. 이게 섞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좀 안 되게 같이 엮이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려했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민단은 이제 조총련과 네. 대비되는 우파 계열의 일본에 있는 제일 조선, 제일 코리안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민단에서 이탈했다는 것만으로도 네. 언론에서는 베트콩이라고 불러. 민단 이탈파를 베트콩이라고 불러요. 베트콩. 야, 공산당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을 만든다?
이거 자체가 그쵸. 조총련이랑 상관없이 일단 민단에서 이탈했다는 것만으로도 색깔 공세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 그 자체를 제일경폭 간첩단의 대상이죠. 민단에서 이탈했으면. 이게 대단히 상징적인 거예요. 유신에 대해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김대중이 그것도 해외에서 해외 언론지에다 대고 이 얘기를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네. 반향이 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네. 박정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미국하고 관계가 또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박정희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화가 났을 가능성이 화가 났던 거. 왜냐면 이렇게 두려웠다면 납치를 안 했겠죠. 눈치도 봤을 텐데 네.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뭐냐면 그 개간 세계지라고 하는 일본 잡지인 네. 건데 여기에 편집장이었었던 야스에 료스케와 대담을 합니다. 네. 네,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담이죠. 네, 박정희 독재 체제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야세 편집장이 선생님의 신념은 무엇입니까?라고 하고 묻자 김대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 아주 네. 정말 잘해요. 캄캄한 밤이라도 내일 아침이면 태양이 반드시 다시 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에 떨어져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역사이다. 나의 역사에서 정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나에게 유일한 영웅은 국민이다. 국민은 최후의 승리자이며 양심의 근원이다. 나는 이런 신념하에 살고 있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이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건 근데 외국 사람이 그냥 들어도 존나 멋있지. 존나 멋있는 말이에요. 철학과 신념이 완벽하게 완성돼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 이 40대에도.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신. 이제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언론에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주목했다는 게 결국은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끝나고 살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요 이제 대담이 나가고 난 다음에 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대담 그 어쨌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이 본질을 비튼 거잖아요. 내 네. 신앙이 역사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또 살펴보면 일본인에게 당당한 대한민국 사람의 발언입니다. 그렇죠.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건 일본이 대한민국 역사에 미친 영향도 있죠. 그럼요. 그것도 네. 이제 같이 말한 걸 수도 있고. 같이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요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직까지는 네. 누가 시켰는지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추정으로 끝났거든요. 네. 하지만 추정컨대 뻔하죠. 최종 지시자는 누구일 거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그때가 바로 1973년 8월 8일입니다. 이유락 부장인가요? 당시가? 그쵸. 중정부장 이유락이었고 박정희가 입에 달고 살았대요. 저 새끼 걸리네.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안 들어 이미야. 이게 밥만 먹으면 지시가 박정희가 이우락에게 야 김대중 죽여 씨발 이렇게 하는 것도 지시지만 네. 계속 씨발 가만히 놔둘 거야 중정. 이렇게 하는 것도 지시예요. 가만히 놔둘 거야까지도 그래도 안 안 갔을 할까? 수도 있어. 그냥, 마음에 안 드는군. 마음에 안 드는군. 그렇겠지. 이게 사실은 그냥 다 지시야 그냥. 밥이 안 넘어가는군. 뭐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지 않더라도 모든 발언은 지시예요. 그냥. 네. 아니 뭐 어디 뭐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김대중 이렇게만 해도 김대중 뭐 이렇게 해도 알아들어야지. 네. 이유락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옆에 있었겠지. 네. 아무튼 8월 8일 날로 일단 가봅시다. 8월 8일에 김대중은 이제 도쿄 하라다 맨션에 머물고 있었고요. 거기 굉장히 번화가예요. 번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납치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팰리스 호텔이라고 하는 데서 납치가 되는데 거기가 네. 어떤 데냐면 팰리스 호텔에서 민주통일당 양일동 총재 그리고 김경인 의원과
점심 식사가 예약되어 있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2211호실에서 네. 회의를 했다고 해요. 1시간 가량 11시에 네. 회의를 하고 회의를 근데 이제 필담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도청 도청당하는 때문에? 걸 이제 네, 알고 도청 있었던. 필담으로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김대중이 방에서 나올 때 여기서부터 아까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단히 이상해요. 굉장히 어설퍼요. 네. 어설픔이. 그러니까 이게 외주를 여러 번 준 거지 이게 자기네가 했다는 거 티 안 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어설픈 애들이 온 거 아닐까? 우리가 헌트 영화를 보고 이걸 보면 너무 어설프다는 거야. 정말 이상해요. 어. 정말 이상합니다. 일단 팰리스 호텔 그 복도에서 일어나요. 이 다른 사람 많은데. 사람 복도로 많은데.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납치를 합니다. 네. 네 이놈 이러면서 막 대여섯 명이 최대한 은밀하게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네, 복도를 막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김대중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이거는 근데 되게 웃긴 게 김대중이 납치해서 풀려난 다음에 그 신문이랑 인터뷰하는 데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실화에서도 이제 이거 네. 보고서 다 나왔고 일본 언론에도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누구냐?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김대중이 입을 틀어 막고 거칠게 밀어붙이며 네. 이것도 너무 이상하죠. 본인의 신상을 말해줘요. 우리는 서울에서 왔다. 이게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해야지. 음성 노출이랑 이런 것들이 아예 노출 안 되는데 자기는 블러핑한 건가?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블러핑하러 난 서울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한 건가?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네. 그 중에 몇몇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조선인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더 웃긴 거는 장갑도 안 끼고 지문이 다 노출돼. 네, 그것도 너무 웃겨요. 경시청에서 다 지문을 빡갖고 위험에 외주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해라. 곧 끝날 테니 기다려라라고. 국제 문제는 지네가 일으키고 있잖아 지금. 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리고 근데 지금 다 묻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묻히고요. 이것도 너무 웃겨요. 마취제를 합니다. 마취제를 김대중의 코에다가 네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극소량이었어요. 마취가 안 됐어. 아꼈어. 그리고 남은 그 마취 그게 그 방에 떨궈져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한 거야, 만 거야. 내가 어떤 약품으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를 또 증거도 나옵니다. 나왔죠. 근데 당신들이 또 탄창도 흘리고 탄창도 흘렸어요. 탄창을 흘렸다고? 탄창도 흘렸어요. 이 정도면 나를 찾아달라는 뜻도 아니에요? 나를 찾아줘 아니에요? 이 그리고 정도면? 내가 봤을 나를 때 찾아줘라고 하면서 살짝 그 페이크는 줍니다. 북한제 담배를. 백두산인가 무슨 담배가 있었나 뭐. 북한제 담배를 같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주가 안 좋은 게 이거예요. 혹시 담배 하나도 안 피고 그대로 놔뒀나요? 모르겠는데 담배가 있었고요. 근데 김대중이 마취가 안 됐어요. 마취를 해도 마취가 안 됐어. 영화 신세계의 연변 거지들도 이거보다 일 잘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심지어 옆에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네,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옮기는 것도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로 옮겨요. 근데 김대중이 이제 마취가 안 됐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한 거죠, 당연히. 여기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살인자들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이제 그 납치하려고 했었던 요원들, 중종 요원이죠. 중종 요원들이 이게 손을 내저으면서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중정 요원들이 직접 한 거였어요? 네, 일본에 거주하는 중종 요원들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문 남은 사람이 그 주일 네. 참사관. 공무원이에요. 외교관이 1급 공무원. 그게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너무 놀랬대요. 네. 지문을 조사해봤는데 주일 항복 대사관 공무원 지문이 나오니까 뭐지 그거? 그래서 끝까지 일본 경찰에서는 나중에도 쟤 보내라. 여기서 범법행위했으니까 보내라. 근데 외교 문제가 터진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양일동 총재가 40여 분을 있다가 신고합니다. 이 납치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중에 막 양일동 또 총재가 한패가 아니냐? 한패가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었었는데
뭐 정확한 그건 밝혀지진 않았고요. 네. 아무튼 그 일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쿠자들이 서로 그렇지. 싸운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괜히 똥물 튈까봐 신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태의 그 일본 경찰의 수사 기록 일부가 얼마 전이라고 하긴 벌써 몇 년 됐지만 아무튼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그때 이걸 쭉 보고 있으면 이게 좀 너무 좀 이상해요. 그냥 막 다 보란 듯이 보란 듯이 그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 경시청에서도 이 과정을 보면서 되게 당황을 합니다. 이거 뭐 잡아달라는 거야? 저 그 제일 황당했던 게 주차비 안 내고 나가서 그게- 차 번호 적어. 그게 너무나도 웃겨요. 주차비를 안 냈는데 차 번호가 그대로 뜨잖아요. 그러면 네. 보통은 차 번호를 네. 그 바꿔 달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일본 경시청에서 왜 안 바꿔 달았냐? 이렇게 허술하게 했냐?라고 진짜 했더니 물어봤어. 이거 못된 짓 하는 애들은 다 바꾼대 왜 니네 안 바꿨어? 물어본 거잖아. 더 웃겨요. 근데 그 대답이 폐차장에서 갖고 왔었대요. 근데 잘 안 풀려서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애들이. 그러니까 안 해본 애들이네. 나를 찾아줘 맞다니까. 잘 안 풀려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중정 소속이긴 하지만 그냥 사무직원이었던 거 아니야? 다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팬만 하다가 우리 현장 직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거 볼 때 저도 그때 얘기를 했던 경찰 그 선배 얘기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게 이 두 번의 하청이 된대요. 그래서 말단에는 잘 그런 게 엉성하대 진짜로. 근데 요즘 1급 알게. 공무원이라고. 아니, 그건 거기 같이 있었던 애들. 네, 요거를 실행했던 전담했었던 실행했던 사람들은 중정 요원이긴 합니다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정 요원들. 그러니까 그 중정 요원들이 우리 말한 쉽게 공채가 아닌 거야. 대충 아는 애들 특채인 거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준이 싸게 쓸 수 있는 애들. 네, 진짜로 그랬대. 근데 진짜로. 이거를 메인으로 주관했었던 사람은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윤대령이라고. 네. 이 사람은 그 김신조 사태 이후에 네. 실미도 그거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쪽으로는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었던 그 지문과 번호판 네. 이런 것들을 경시청에서 바로 조회를 한 거죠. 네. 누군가를 특정하기 너무 좋은 증거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NHK에서 방송을 때려버립니다. 긴급 속보로 한국의 김대중 전 의원이 개안들에게 납치됐다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도가 나가자마자 일본이 난리가 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일단 이거 외교 문제고요. 그렇죠. 자기 자기 나라에서. 나라에서. 주권 침해지.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핍박받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어서 즉 민주화 운동을 일본에서 그다음 미국에서 조직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보니까 오 대단히 되게 멋있고 막 이런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 납치가 된 거예요.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언론이 난리가 난 상태에서 상태에서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네. 허접하게 계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누군가 의도를 갖고 계속 흔적을 진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김대중 납치에 대해서 본인이 행하고는 있으나 그건 이제 각자. 근데 그럴 이제 수도 있겠다. 심적으로 동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있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 하긴 하지만 이게- 찾아주세요. 근데 이제 나온 얘기 그래요. 이우락, 이철이, 차장보 애들이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철이도 반대했고 이거 무슨 일 거기서 해느냐. 그래서 네. 실무라인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이게 가능하게 막 가능했다 하더라도 누가 그럼 나중에 하면 이 박정희는 지가 책임 안 지고 여기에 책임을 물을 텐데 그런 내 실무자선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들 에피셜로 돌려봐도 됩니다. 왜냐면은 정말 너무 허접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도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차라리 독사를 한다거나 차라리 그렇죠. 멀리서 저격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흔적 없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 하는 목적이냐? 그러면은 어설프더라도 그때 죽였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끌고 갑니다. 네. 끌고 어디로 가냐면 오사카로 추정되는 네. 안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김대중의 옷을 작업복으로 또 갈아입혀요. 그리고 그건 또 잘 준비했네. 작업보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다음에 거기서 1시간 가량을 달려서 바닷가로 이동합니다. 계속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진짜 너무
지금 몇 시간을 막 끌려갔다가 마취제 막 이렇게 했다가 차 트렁크에서 막 있다가 또 입 막았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러다가 이제 모터보트에 태워서 네. 모터보트에서 30분 정도를 항해한 뒤에 정박해 있었던 중정의 공작선 용금호라고 네. 하는 거기에다가 김대중을 인계합니다. 사실 굉장히 커요. 500톤이 넘어요. 500톤이 넘는 거니까 큰 엄청 배죠. 큰 거예요. 일단 이 용금호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수사에서 밝혀진 거로는 김대중인지를 몰랐고 김대중임을 확인한 다음에 되게 굉장히 깜짝 그렇겠지. 놀랬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어. 아무튼 왜냐면 이제 손발을 다시 묶어야 되니까 포장하는 과정에 김대중이야?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했던 대화들이 네. 아 이거를 듣고 있는 너무 김대중의 입장에서는 와 진짜 이걸 그 대화를 나를 어떻게 수장시킬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그게 뭐냐면 던질 때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라. 소미불을 씌워 던지면 떠오르지 않는다. 왜냐면 물을 먹어서 무거워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서로 주고받는 걸 눈 가리고 입 가리고 묶인 채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아 이러고도 네. 계속 정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거지. 네, 소탈한 이거는- 사람이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거는 추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추정이에요. 요건 김대중의 그 증언입니다. 네. 비행기 소리가 났답니다.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배가 비행기 소리가 났고 굉음이 막 들리고 비행기다라고 하는 막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쫓기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배가 들었고 비행기를 피해서 어디로 달아나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렇게 30분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일본 쪽에서도 비행기가 떴다는 기록은 없고요. 네. 나중에 이때 당시에 미국 대사가 이야기하고 CIA 지부장도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부나 뭐 이런. 비행기를 띄우라고 한 적은 없고 비행기를 띄운 기록도 없다. 그래서 이게 저 굉장히 미스터리.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특작부대였을 수 있다. 왜냐? 미군 특책부대? 예, 특작부대였을 수 있다. 아니면은 극동사령부에 있는 특작부대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건 기록을 남지 않으니까. 근데 그 정도의 배를 쫓을 거면 비행기가 일 수 없잖아요. 헬리콥터에 헬리콥터겠지. 맞지. 맞는데 근데 이게 비행기라는 소리 그 비행기가 이 서운원한테는 그 헬리콥터를 그렇게 오인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네. 뭐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또 반대로 그게 비행기가 아니라 배란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는 거죠 사실. 알 수 없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배 태운 지 53시간 만에 네.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갑자기 복면을 벗기고 손을 풀어준 다음에 물도 마시게 해주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부산항으로 추정이 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일단 그 전에 수면제로 잠을 재워요. 네. 추정이 되는 곳에 간 다음에 김대중이 잠에 깼을 때는 그냥 2층 건물 어딘가에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다시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차에 태운 다음에 서울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툭 풀려납니다. 던져놓고 도망가죠. 납치된 지 129시간 네. 만에 풀려나서 그냥 본인이 그냥 걸어서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셨대요. 지금의 동교동 사저에 거기. 네,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 인터뷰가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가 네.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이 이야기들이 이제 쭉 증언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미스터리한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박정희는 네. 끝까지 본인이 지시한 적은 없고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정부의 개입설 자체를 부정합니다. 음. 근데 일본 경찰에서는 네. 공무원 지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증언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왔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공무원이 가담했으면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지 당연히. 근데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 공무원의 개인 일탈 정도로 이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겠지. 아니면은 중정의 일탈.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뭐. 근데 이게 한일 문제로 당연히 비해가 돼요. 네. 한일 국제 문제로 야, 비해가 감히 되면서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어설프게 공작을 펼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이게 과연 일본 정부는 몰랐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일본 정부는 몰랐느냐?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과연 김대중은 누가 살려준 거냐가 대단히 모호해요. CIA에서도 자기네는 뭐 비행기 띄운 적은 없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김대중은 2번에 걸쳐서 미국 CIA 그 한국 그 지부장으로 있었던 그레그에게 도널드 그레그 2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언사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미국이 날 살려준 거다라고 하는 거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그러니까 거죠. 사실상 그런데 실제는 아닐 수 있다. 그 제가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을 수 믿고 있죠. 있을 수 있죠. 취업 대신 출마하다라는 그 낙선 이후에 첫 번째 정치책을 쓸 때 도널드 그레그 대사한테 이제 추천사를 받으려고 이제 영어로 이메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역사의 판편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본인이 기술한 내용은 뭐냐? 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요.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요.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를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저희 동생네 부부가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육아하면서 사회생활까지 하려니까 둘 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감기도 또 이제 아이 키우면 그만큼 또 아이들이 단체 생활하면서 감기 걸려가지고 오면 아이 때문에 또 아이한테 옮아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럼 아이는 금방 낫는데 오히려 어른들은 막 2주 3주 고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들 동생 부부 좀 건강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삼시대 또 보내줬습니다. 이게 왜냐면 산삼 순백은 엄마한테 보내줬는데 네. 너무 또 이제 한약 맛이 나면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게 돼요. 이게 스틱에 담겨 있어서 삼산시대가 훨씬 더 새콤달콤하니까 먹기가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영 씨도 계속 이 산삼시대 환장하고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동생네 부부 보내주실 때 저희 집도 사 먹으라고. 사 먹어. 사 먹어요. 돈 못 벌어? 돈 제일 많이 벌면서 당신의 도벽을 자극하는 맛. 산삼시대. 네. 자, 고쳤던 손버릇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맛. 산삼시대. 자, 건강 잘 산삼시대 통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새해에는 별 탈 없이 잔병 치레 없이 잘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순백의 산삼시대였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또는 정수기 렌탈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입가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가입자 수에서 독보적 1위인 대리점인데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정당의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인터넷 가입과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1833-3504 1833-3504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자, 여기서 얼음 정수기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안 하셨어요? 네. 쟤는 한다잖아. 아니 근데 너는 얘기야, 그게. 일단 한다잖아요. 나한테 팩트로 쳐맞아야 되는 게 아정당 광고가 올라간 방송이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네. 앞뒤 뭐 안 따지고 그 전에 하면은 우리 광고 때문에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냐? 진짜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제가 빨리 정수기 설치해야 되는데 기다렸어요. 우리 방송 업로드 되면 타이밍 맞춰야 되니까. 후회하려고. 여기
여기 정말. 정수가 없어. 철이 없는 건지. 자 여러분 혹시 정수기 렌탈이나 핸드폰 교체 필요하신 분들 아정당 이용해서 지원금 받고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정당이었습니다. 1833-3504.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합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신뢰받는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받은 성분으로 인증받은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러내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 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입력해 주시면 1월 31일까지 캐라셀 풋크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네 여자분들 그 힐 많이 신으시면 발톱 되게 많이 망가진다 그러던데 새끼 발톱 특히. 맞아요. 그래가지고 발톱 많이 망가지면은 특히나 그 패드케어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더 손톱 진짜 약해지거든요. 발톱 같은 것도 여름 내내 하다가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지고 깨지는 네네.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네. 겨울에는 좀 이렇게 네일 같은 거 자제하고 이렇게 캐라셀 패치 같은 거 붙여주셔야 네. 여름에 다시 예쁘게 손톱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다 붙일 수는 없고 일단 하나씩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손톱이 이렇게 세로 빗금이 좀 있어요 손톱에. 근데 이것도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영양이 맞아. 부족해서. 네. 그래서 캐라셀 패치로 한번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저 새끼 발톱 같은 경우는 저도 기형이 심해가지고 예, 구두 신으면서 워커 신으면서 그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남자가 발톱 좀 안 예쁘면 어때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제 여름에 이제 쪼리 같은 거 신으려 그러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거라도 이뻐야죠. 그거라도. 네. 맞지. 어떻게 보면은 가영이보다 네. 이게 지금 저기가 안 좋아. 안 좋아. 칼이 네. 그 잠깐 방심하면 들어와 있어요. 저기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저기.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캐라셀 패치로 여러분 손발톱 건강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뭐 브랜드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여기 연고로만 존재했었는데 패치도 새로 나왔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대사한테 이제 추천사를 받으려고 이제 영어로 이메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역사의 판편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본인이 기술한 내용은 뭐냐? 한국 CIA 지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한국 정보가 나한테도 들어왔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주한 미국 대사에게 연락을 해서 김대중을 구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예. 근데 배를 보냈다, 비행기를 보냈다는 거긴 없죠. 그런 내용이야.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를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레그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레그가 전함으로 해서 미국 본토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겠네.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레그라는 인물은 뜬금없이 한국의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름 모를 정치인에 불과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대통령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자 독재 정권의 수장인 인간의 결정을 뒤엎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인가? 요게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은 일본 언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무시했거나 관심 없었거나 오히려 이쪽을 한국 정부를 동조했을 수 있지만 실제의 힘은 일본 언론이다. 실제로 방금 그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CIA와 그 미국 쪽에서 움직여요. 움직이고 어떻게든 찾아내라. 그리고 죽이면 니네 가만 안 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맞아요. 근데 괜히 왜 그랬냐? 이거를 계속적으로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를 때리는 유일한 사람들은 일본 언론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국제 문제로 비화시켜요. 그리고 일본 언론의 이야기를 받아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박정희와 김대중의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일본 언론의 네. 보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다 보면 일단 일본 정부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전에 박정희 정권이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자국 언론에서 때리다 보니까 일본도 이 문제를 국제 문제로 비화시켜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일 문제가 되는 거고 한일 문제가 되면 이거는 미국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는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CIA 부장 뭐 본부장이니 이런 인간들이 야 이거 더 이상 키우면 안 돼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결국은 박정희에게까지 들어가면서 정지가 죽이지는 마라. 되는. 죽이지는 마라. 라고 하는 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에 대한 이런 고마움 같은 것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좀 남아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그렇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일본이랑 이 관계 개선에 있어서 좀 진심인 편이었잖아요. 그래도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 언론은 나름대로 해야 할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렇지. 네, 다 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수가 빠른 거죠. 이게 그냥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 것이냐를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국 언론에서 이렇게 터트려 주면 국제 관계로 비화될 거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계산에 염두에 두고 했던 행동입니다. 이게 그 뇌피셜로 그게 이제 그레그 대사는 김대중에 대한 존경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냉정히 따져보면 각자 자국의 이익대로 움직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족병신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바로 인접 국가의 최고의 야당 지도자가 납치당해서 그것도 어설프게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저 나라는 외교차 방문해서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그러니까 치안이 엉망인 나라로 보여질 수 쓰레기 있겠지, 되는 거죠. 미국 국제사회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화 헌트에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정우성 씨가 이제 전두환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일 알게 된 이상 그 일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냥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뭐냐? 전두환이 사라지면 또 한 번의 혼란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 상태로 전두환을 쥐랍해라 하는 게 쉬운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그럼 김대중 대통령을 왜 살려뒀냐? 박정희가 어떻게 된 다음에는 차기 지도자가 있어야 돼. 미국에게 우호적인 차기 지도자가. 그럼 이 사람을 반드시 또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모두 내심 감추고 김대중에 대한 존경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정부, 미국 정부에서 김대중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합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박정희는 다다다다다다 죽이면 국익이 손해를 보겠구나. 국익이 손해를 보겠구나라고 하는 그 판단을 했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 용구모에 어떻게든 그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네. 비행기가 떴는지, 그러니까 배가 왔는지, 그럼 그 비행기는 그랬을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을 전달하러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내피셜인데 아무 상관없는 비행기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지? 지뢰 겁먹는 근데 거. 그 용구모에서 전보를 받거나 뭔가를 수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통신망이 있으면 야 하지 마. 미국이 알게 돼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어 했는데 갑자기 그때 마침 일본 근해를 날던 일본 비행기였을 수도 있어. 아, 좋됐다. 비행기가 위에서 폭탄을 아니면 하면 죽는다. 쫄아 있어가지고 민항기였을 수도 있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비행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언은 김대중의 증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쫓겼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된 전후 맥락은 사실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사실 손 묶여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저 별의별 같으면은 이야기가 기억이 많이 그렇게 온전하거나 막 들리거나 하는 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워낙 무섭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 일이 생긴 이후에 김대중은 이제 국제사회가 네. 주목하는 인물이 됐네요. 주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박정희는 바보 같은 일을 자기 입장에서 네. 바보 같은 일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네.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국제사회에 대비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불하기 나간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이 새끼 봐라. 물론 결정적인 계기는 그게 네,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된 이후에 당연히 국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문제가 되면 뭐합니까? 박정희는 어떻게든 손발을 묶어야 했었죠. 김대중의 손발을 묶어야 됐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가택연금 때리고요. 동교동 그 집 자체를 경찰 병력이 에워싼 다음에 감시 초소를 세웁니다. 감시 초소를 세우고 외부인의 일단 출입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그 아들 셋째 아들인가요? 네. 김홍걸 걸 셋째.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는데 학교 갈 때 따라 붙었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네. 아들 뒤에 중정 애들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다. 와, 근데도 입을 안 다무세요. 이거 진짜 그 영상이 되게 그 많. 창- 사진 되게 많잖아요. 그 창밖에 대고도 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신 반대 집회가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유신 반대 집회에 색깔이 하나 추가가 되는 게 김대중 씨 사건 진상 주탄 회의가 함께 열려요. 유신 반대 집회. 예. 그러면서 이제 집회들이 점점 이제 전국 단위로 커지다 보니 긴급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때리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신 반유신 투쟁과 이거를 억압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70년대 내내 네. 전국이 어수선해지는. 연금은 그러면 80년에 풀리는 거죠. 그 뒤에 87. 연금이요? 풀리는 그건 나중에 시점. 서울에 보면 죽고 난 다음에 풀리죠. 아, 네. 70. 아무튼 그 시작을 이때 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의 봄으로 가는 네. 시작점, 그렇죠.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고 진짜로 미스테리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설픈 일이기도 하고 네. 참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연이 모든 사실 역사적 사건들은 그렇지만 참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쳐서 생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물론 뭐 진상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진상은 중정이 관여했고요. 아마도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가 연루 지시했을 것이 다 정도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 네, 그런 어설픈 작전 실행은 실력의 부재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창석 작가는. 저는 뚜렷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나의 공, 안 되면 단독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박정희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최초에 시킨 그 사람조차도 꼬리 자르기를 할 준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일본 쪽에서 중정애들이 납치를 많이 해요. 지뢰 쪽에 있는. 네. 근데 그것들은 거의 그 완벽하게 하거든요. 노하우가 분명히 쌓여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어설프다.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말한 대로. 마치 일부러 흔적을 남긴 것처럼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가능할 정도로 어설프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 납치했던 차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음. 그 닛산 스포츠카입니다. 엄청 멋있어요. 야, 스포츠카 진짜 원래 납치할 때 가장 평범한 차로 하는 게 철칙이잖아요. 누가 봐도 보통 신형 스포츠카. 택배차 같은 걸로 가거든. 이니셜 D 그러니까. 차 있잖아. 네. 이니셜 네. D에 나오는 차. 네. 그걸로 납치해요. 김대중이라서 이니셜 D로 이렇게 계속 흔적을 남기는 거죠. DJ가 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아, 86으로 차 천장에 스프레이로 DJ라고 썼을 수도 있어. 공중에서도 보이게. 미드 DJ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예,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초탈한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우락이 2002년인가 죽었죠. 2000년인가 2002년에 죽었습니다.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죠. 내가 김대중이었으면 이우락 바로 불러서 조인트 가서 누가 시켰어라고 나는 만들었을 것 같아. 조지려면 얼마든지 조질 수 있었습니다. 놔뒀어. 그래서 이게 이 초탈한 정치인이니까 그 정도였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정원 똑같이 국정원이나 안기부 데려가서 이우락 조졌으면 김영욱 어떻게 죽었는지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그거 안 하셨다는 거. 아예 선언을 했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정치보복은 나로서 끝난다. 내가 당한 걸로 끝나는 거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탈한 정치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진짜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도 혹시나 나 이후로 절대 보복을 하지 말아라. 민주주의가 바로 서려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거든요. 진짜 못하죠. 대단한 내가 그랬으면 사람인 것 같아요. 딱 인수위부터 얘기합니다.
이후락 씨와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나는 인수위 때 바로 대통령 당선인 신문에 아니야. 너는 유세하면서부터 얘기했을 거야. 되면 제가 죽일 건데. 후락이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지 미래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지금 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래 대통령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어쨌든 신기하고 그때 옥중에 있을 때도 이호선 선생님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초탈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전두환 사면 시켜준 건 그것도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일단 머리카락 다 밀고 남은 거마저 다 밀고 나쁜 거 얘기하. 돈 어떻게 해서든. 다 그건 네. 완벽하게 몰수했습니다. 진짜. 예. 평범한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밀면 오히려 패셔너블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만들. 여기만 계속 길게 여기만 캔다는 다음에 여기만 그걸로 위로 묶는다든지. 약간 그걸 눈을 가린다든지. 그게 거란족이거든요. 면발 거란족. 그리고 밀면 약간 패션 차두리처럼. 근데 그게 거란족 변발이에요. 여기랑 여기를 묶어서 턱끈을 만든다든지. 너무 모욕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일본 출연자분들 중에 이 머리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그 이상하게 탈모 자라로서 그걸 밀어주는 건 너무 인도적인 조치야. 이게 좀 전형적인 거란 야율 덕광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인도주의적. 그 길어서 코털이랑 연결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기자회견을 시킨다든지. 그건 약간 인권 탄압 아닌가? 묶어서 나는 정치 깡패입니다 이렇게 그건 너무 모욕적이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야, 그렇죠. 뭐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야, 이 새끼 은근히 인도적이네. 아니 난 반드시 죽인다고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네. 그 모든 이 매사한 깊이 고민하시고 계산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하지 않고 특히 내가 받은 탄압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풀어주는 그 예전엔 박정희 때인가 뭐 100만인 서명 운동하자라고 김영삼이 또는 이제 야권 지도자들을 모이는 자리에서 회의에서 그게 나왔대. 100만인 서명 운동하자. 1000만인 서명 운동하자.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100만 명, 1000만 명 이거 어떻게 다 달성 못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냐. 이렇게 이제 계산적으로 좀 말씀하셨고 김영삼은 누가 그걸 다 세워 보냐? 그걸 목표로 잡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 두 분의 성향이 스타일이 완전히 완전히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가 또 100주년 100주기여서 저희가 다뤄본 것도 있지만 네. 모든 삶을 다 이게 한 시간 안에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저희가 분기별로 뭐 한 번씩 특집으로 네. 다뤄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할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